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들이 이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뭐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각 정부에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승만 정부의 집권 여당은 바로 자유당입니다. 이 집권 여당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 그 다음이 박정희 정부는 공화당, 그 다음이 전두환 정부는 민정당.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대표적인 그 정당들의 이름들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출범 과정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제헌 헌법 50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제헌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제헌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자, 우리가 제헌헌법, 처음으로 이제 만든 헌법이죠. 그 제헌헌법은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바로 대통령을 간접 선출, 간접 선거에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니까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고, 간선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뽑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이때 제헌헌법에서는요, 간선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간선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입니다. 국회.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때 출범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도 역시 이승만, 이렇게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승만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반민특위입니다. 일제 부역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에 죄를 지은 자들을 처단해야 돼요. 이걸 처단하지 않으면 무서운 줄을 몰라요. 역사가 무서운 줄 몰라서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용감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가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처단을 해야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앞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이 잘못된 건 처단을 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반민특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들, 일제강점기, 일제 부역하면서 일제 빌부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들 벌 받아야죠. 그게 바로 역사에서 정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반민특위, 이게 이제 시행돼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농지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대부분 일본 지주들의 땅을 소작하면서 살았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던 그런 토지라든지 그 여타의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가 없었던,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데 있어서 토지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지개혁,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숙제였죠. 그런데 이게 반민특위를 하다 보니까
반민족 행위자들이 지금 이제 끌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라? 이게 뭐 이승만 정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를 이거는 유지하기 어렵겠다. 지금은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치 상황 속에서 일단은 지금 이승만 정부가 지금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결국 반민특위가 운영이 안 됩니다. 반민특위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일제강점기에 일제 부역자들, 일제에 빌붙었던 사람들을 처단하지 못하는 역사적 비극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반민특위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데 반면에 농지개혁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농지개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식으로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상 몰수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돈을 주고 그러니까 삼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정부한테 내놔야 돼. 그럼 정부는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토지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지금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 이런 어떤 개혁들, 이건 사실 이제 재헌헌법에서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들어가 있었던 내용.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헌국회, 이 재헌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미 논의되었다. 헌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6.25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6.25 전쟁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원조를 하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원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세 가지가 들어와요. 뭐냐면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면화. 설탕 색깔 어때요? 하얀색이죠. 밀가루 색깔 어때요? 하얀색이죠. 면화 색깔 어때요? 하얀색이죠. 모두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조로 들어오면서 300, 세 가지의 하얀 그 원료를 재료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300 산업의 발달을 또 이승만 정부 때 가져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그 떡볶이예요, 떡볶이. 원래 이 떡볶이는 쌀로 만든 거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급 요리였어요. 근데 광복되고 나서 6.25 전쟁 전후에서 밀가루가 이제 막 쏟아지니까 밀가루가 대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소위 그 오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뎅. 어묵이죠, 어묵. 그것도 이제 밀가루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시장에서 나오는 그 생선들 잡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상품성이 좀 떨어진 어떤 그런 잡어들 다 때려 넣어가지고 밀가루 많은 게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식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하나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룰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서로 간에 약속이 정해지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면요, 그 약속을 잘 안 지켰다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때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졌던 룰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헌법이 여러분들 이게 재헌헌법을 출발해가지고 몇 번 바뀌냐면 우리나라 무려 9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야. 이 9번을 다 외워야 되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 훨씬 앞서 있는 미국조차도 헌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뭐 수정헌법은 좀 약간의 어떤 그 수정한 건 있지만 틀은 바꾸질 않아요. 헌법은 그런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통령 당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에요. 이 국민들이 직접 표결로 해가지고 그 표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지역에서 표결에 의해서 뭐 사람들을 뽑고 그들이 이제 승자 독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 저게 국민들의 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가? 근데 그걸 미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번이나 지금 바뀌었다는 거. 그 9번을 바뀌었던 이유가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건 있어요.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는요, 무려 한 300년, 30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왕의 목을 내리치는 역사도 있습니다. 피해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와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가 한 5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50여 년 동안 서구가 한 300여 년 동안 했던 걸 그 한 번에 해버리는 거야. 우린 뭐든지 다 빨리빨리야.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쨌건 빠른 시간 내에 그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고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개헌사를 한번 볼게요. 재헌헌법에서 이제 이게 틀인데 이게 바뀐다고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1948년도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았잖아요. 근데 1950년도 총선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야. 대선은 대통령 뽑는 거고 50년 총선에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돼요.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건데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대통령 반대하는 국회의원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니까. 그게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 뭐야? 헌법 바꾸는 거예요. 룰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룰을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헌법을 이제 늘 한 번 바꿔 놓으면 이제부터 마음껏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차 개헌인데 1차 개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췌개헌이라고 그래요. 발췌개헌. 이 발췌개헌이 있었던 게 발췌는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헌법을 하는데 좀 더 좋은 헌법을 대통령제에서도 또 의원 내각제에서도 좋은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더 좋은 헌법이야 발췌한 헌법이야 뭐 이런 어떤 포장을 했을 뿐이야. 근데 본질은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예요.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6.25 전쟁 때예요. 6.25 전쟁 과정이야. 지금 6.25 전쟁의 수도는 어디에? 부산이잖아. 부산 정치파동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이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잡아놓고 돈 협박하고 이때 여러분들 그 개헌하는 거 보면 거수로 합니다. 거수. 예, 거수. 예,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바로 이런 강압적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전쟁 중에 장수 바꾸지 않잖습니까? 왜냐면 이제 전쟁 중인데 지금 사실 대통령 바꾸기 쉽지 않죠. 바로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직선제 어떤 배경이 된 거예요. 예. 결국 1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대통령 2번 당선된 거예요. 4년 임기. 이게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하고 4년 임기에서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와 가지고 선택받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헌헌법에 의해서 한 번 했죠. 그죠? 자, 어쨌건 이제 이 발췌개헌에 의해서도 또 한 번 했어. 2번 했어. 근데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할 만큼 다 한 거야. 근데 또 권력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또 룰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예, 또 룰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2차 개헌. 이제 54년도인데 이거 더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 2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2번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승만에게만큼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 3번 줬고 4번 주고 5번 주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중임 제한 철폐. 그러니까 2번밖에 못 한다는 것을 철폐한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되겠냐고. 네, 국회에서 결국 이거 부결돼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결돼요.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3분의 2 이상이면 135.333, 그래서 136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찬성표가 13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땅땅땅 부결됐어요. 끝난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수학자가 등장하더니 135.333? 사람은 소수점이 없다. 그래서 203의 3분의 2 이상은 사람이니까 4452에 의해서 0.3이니까 버린다. 여러분 반올림 알죠? 반올림. 0.3이 반올림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버리는 거야. 4452이야. 4 이하는 버리고 5입. 5부터는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452이 반올림이야. 바로 쉽게 얘기하면. 135.3이니까 0.3은 버린다는 거죠. 135.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명이라는 거야. 좋은 머리를 이제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니까. 예. 이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건데 135의 3분의 2 이상은 자연수를 몇일까요? 136이야. 이건 정답 135로 쓰면 틀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2차 개헌 통과하면서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2차 개헌 4.4.5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국민들한테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 반공입니다. 예, 반공. 지금 북한에 또 한 번의 전쟁 위험이 있으니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잡아들이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그 진보당 그 당수 조봉암이 있습니다. 그 조봉암이 주장했던 통일 정책,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 이거 평화 통일, 이거 북한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 간첩이야. 라고 해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이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요.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사형을 시켜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죄 판결납니다. 사람은 죽었어요. 조봉암은 죽었어. 죽었는데 나중에 무죄. 이거 사람 죽여놓고 이래도 되나? 그리고 더 이제 무리수를 두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의 국무총리 정도 이렇게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위쪽이긴 하지만 어쨌건 자유당 후보 중에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사실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인기가 없어요. 이승만은 지금 상대 후보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통령 이기붕, 자유당 이기붕이 인기가 없는 거야. 부통령 후보는 이제 야당, 민주당에 쓴 장면 후보가 인기가 많았죠. 그러면 대통령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 민주당의 장면 이렇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의 나이가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한제국 독립협회 대한제국 독립협회 그때부터 출발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요. 대통령이 죽으면 그 권력을 누가 이어받냐면 부통령이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부통령이 민주당이야? 그럼 권력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통령을 자유당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지른 짓이 바로 3.15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표에 의해서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권력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선출의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3.15 부정선거 이걸 어떻게 했냐면 1960년 3월 15일 예를 들면 이거죠.
이기붕,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면 100명이야. 100명이야. 투표할 수 있는 전체 인원 100명이야. 근데 그 투표를 열었더니 투표함에서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인데 이기붕 찬성 150표. 뭐예요? 미리 집어넣은 거야. 미리 집어넣은 거야. 이런 어떤 그 부정선거를 저지르니까 학생들, 네,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아니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해.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지금 하는 이 작태를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게 바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이 3.15 부정선거, 3.15 이날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3.15 이 부산 마산 이쪽에서 이제 마산에서 지금 3.15 마산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실종이 돼요. 사라져요. 근데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 뒤에 떠올라. 시신으로. 어떤 상태인데? 눈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상태로. 결국은 그 시대영 씨는 결국은 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죠. 이때도 총격이 가해집니다. 네, 이 4.19 혁명 때도 시민들을 향해서 총탄이 발사가 돼요. 결국은 대학교 수산모 시위 등 4.19 혁명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승만이 하야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4.19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이게 왜 혁명이냐면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민이 또는 그 이전에 이제 시민이 또 이전 백성이었죠. 백성이나 시민들이 집권 세력을 끌어내린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1960년 4월 19일 촉발된 이 시위 속에서 결국 이승만이라는 집권 세력을 끌어내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건 반만년 역사 이래 최초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승만 정부 이제 무너지고 들어선 정부, 그 정부가 바로 이제 장면 정부인데요. 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민주주의는 또 어떤 위기를 겪게 될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